엄마 시대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코너입니다. 국회 카페 시간인데요. 국회의원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엄마 같은 아빠가 오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고 매섭게 비판했던 엄마 같은 의원이 오셨는데요. 따뜻한 분입니다. 박균택 의원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 신인규 엄마 시대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저 엄마 시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뵙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박 의원님은 항상 뵐 때마다 너무 이렇게 좀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이구, 과분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더 자주 뵙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니 우선 이 말씀부터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50일 됐고 있거든요. 지난 50일 한번 좀 돌이켜 보시면서 좀 평가를 해 보신다면 뭐 소회를 더 섞어 주셔도 좋고요.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예.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나라가 너무 혼란한 상태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것 예. 이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었는데 정말 그 어지러웠던 나라가 급속하게 빨리 예. 안정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좀 든든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행보들,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 또 그 안전을 위한 그 현장 직접 챙기기, 예. 또 국민들과 소통 행사라든가 이런 모든 일정들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과거에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분이야말로 준비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어쨌든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가장 유의미한 게 정치가 복원되고 있다라는 점하고 또 코스피 시장도 반응을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치와 경제가 이제는 제자리에 왔을 뿐만 아니라 뭐 외교도 마찬가지고 G7도 다녀오셨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국가의 기틀이 좀 제대로 다시 서고 있다. 좀 이런 느낌들 아마 국민들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뉴스 보는 즐거움도 뭐 느낀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사례를 들자면 예. 국정기획위원으로서 안전 현장 한번 다녀오기 위해서 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태원 그 참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예. 또 가족들이 계시는 그 별들의 집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유족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본인들을 찾아와 준 게 처음이랍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3년간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저 정부가 있었던 시대와 정부가 없었던 시대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어쨌든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릴 수 있다는 것, 편안한 느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효능감을 느끼시는 거고 또 사회적 참사 희생자분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90도로 이제 허리를 숙여서 또 죄송하다.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참 그게 아마 유족분들 막 울음이 터져 나오던 그 모습이 저도 막 지금 떠오르는데 예. 참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아마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에 두고 뭐 활동을 좀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 인사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인사가 뭐 갑자기 인수위도 없이 들어오고 또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 다 검증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데요. 근데 지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인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들도 곳곳엔 조금씩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의원님은 좀 보고 계십니까? 인사 문제 이제 전반을 한번 말씀을 대해서. 드리자면은 예. 어떤 그 실용적인 인사라는 부분들을 실제 실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보면은 어떤 그 국민들이 든든하게 믿고 맡길 만한 분, 또 국회의원 내에서도 직접 경험했던 그 인사들, 또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거나 또 어떤 그 관료사회 내에서 평판이 무지 좋았던 예. 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인사 정책에 대해서도 포용 부분이든 실용 부분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믿고 맡길 수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다만 조금 한 두 부분의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던 점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예. 과거 정부 때에 비하면
두 가지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가운데서도 조금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요 최근에도 뭐 인사 논란들이 뭐 여러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답답함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정부가 안 고쳐요. 반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심과 소통하면서 국민주권 정부답게 국민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내면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는 신뢰, 뭐 우리가 물건을 뭐 어디 슈퍼에 가서 사더라도 아니 잘못된 물건이 올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따지는데 슈퍼 주인이 내가 잘했는데 왜 와서 이러냐고 이러면 그 슈퍼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했습니다.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이러면 그 슈퍼 또 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전 이런 부분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국민과의 소통 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 좋게 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수없이 그동안에 해왔고 야당 대표 때도 마찬가지셨는데 어쨌든 그 평소에 그 소신에 맞는 또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씀이고 우리 의원님께는 요거 먼저 좀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또 검찰에 계신 분들은 또 잘 아시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수사를 했던 송경호, 박기동, 신봉수 사의를 표했다. 정성호 장관 취임 후에 첫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임박했다. 근데 여기 보면 정영학, 정의도도 사의를 표명했다. 뭐 윤석열 정부에 모두 요직을 맡았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검찰 라인들의 뭐 대거 지금 사의 표명, 요 흐름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나갔어야 할 그런 인사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마 본인들도 정부가 출범할 때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검사장 인사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뭐 좀 처신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좀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사직서가 제출되는 것은 정부에서 이제 검사장급 인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예. 또 입장을 표명을 하니까 본인들이 뭐 책임질 위치에 있는 것을 자각을 하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너무나도 좀 당연한 수순이기는 한데 윤석열 사단들 특히 검찰 고위직들 정말 뭐랄까요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김건희 관련 사건들 다 덮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저렇게 많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검사들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어쨌든 예. 3년간 야당을 상대로 그 정치 사냥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과거는 표적 수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치 사냥극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유 뭐 모든 것을 감싸고 덮어주는 이런 예. 절차를 취하다가 결국은 검찰청이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을 가져왔는데 그게 그 후배들 죄 없던 후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 특수부 수사 정치 수사하고 거리가 멀었던 형사부의 정상적인 검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검찰청이 문을 닫는 이런 그 어떤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은 이 인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 퇴직 후에라도 직권남용 범죄 예를 들어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데 못하게 막았거나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해서 퇴직 후에라도 책임을 묻는 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상급자들에 대한 비판 의견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2%도 좀 조용하고. 사실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검사들에게 줄을 안 댔던 그 검사들 저는 굉장히 화가 나야 정상이라고 좀 보는데 아무도 의사표시는 안 하거든요. 그것도 좀 의아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윤석열 등장 전후로 우리가 나눠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를 뭐 기준으로 해서 나눠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사단이 표면화된 이후부터 검찰이 급속히 나빠진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도 검찰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춰져 있다가 그냥 윤석열이 그거를 드러내준 겁니까? 저는 그 본질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좀 전반적인 평가가 그냥 어떻습니까? 검사들의 그 네. 상황이나 상태는 늘 비슷했겠죠. 늘 비슷하고요. 늘 비슷했는데 네. 검찰총장 중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없었고 없었고 대한민국 그전에는. 대통령 중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그 어떤 전횡적인 예. 그 야만적인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맞아서 지휘권을 행사당하고 인사 어떤 예. 그 조치 뭐 천양지차에 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인사 이런 걸 당하는 과정에서 예. 그야말로 권력 앞에 순치를 하는 이런 조직이 됐던 것이겠죠. 그럼 두 그래서 가지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원래 좀 그런 냉정하게. 요소도 있지만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고 예. 윤석열 같은 리더를 만났던 그 5년간의 예. 그 세월이 이 상황으로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둘 다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둘 다의 원인이 좀 복합적이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검찰청은 지금 문을 닫게 된 뭐 검찰 조직으로 보자면은 좀 이제 비극적 말로를 맞는 거죠. 국민적 심판 엄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죄 없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항변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인생이 그런 거죠. 무능한 가장을 만나면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거고 또 무능한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것. 이게 어떤 그 뭐 인간의 인간 운명, 사회 예, 예.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검찰도 어쨌든 결국은 그 비겁했던 시절에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고 내부에서 올바른 소리를 아무도 안 했던 그 침묵의 대가를 지금 같이 치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석방을 지휘를 했었을 때 밑에 있는 검사들이 거기에 저항만 했어도 이렇게 그리고 안 됐죠? 그것을 거부했어도 네, 이렇게 안 아마 됐죠. 국민들이 검찰청 폐지하고 예.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이 공약 기본 방침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예. 나머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마 해줬을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아예 거기서 국민들의 신망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니 저도 그때 포인트 의원님 잘 짚어주신 게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법을 어떻게 저도 법조인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구속 취소 인용을 내줍니까? 관할도 문제 있다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든다라면서 어떻게 구속 취소를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만약에 정상이라면 뭐 위에 심우정이나 뭐 지휘부는 좀 비정상이라고 치더라도 아니 단독 관청인데 그 한 명의 검사가 한 곳장을 그냥 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내버리더라고요. 전원이.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느끼는 이 배신감과 모욕감은 아니 검사들 당신들한테 사법연수원 나와서 4급까지 연수원 졸업하고 나면 3급 대우도 해주고 권한도 다 줬고 대접받고 아니 어느 행정관청이 법원과 대응해서 전국에 다 청사가 있는 외청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큰 방 주고 그 젊은 나이 때부터 그렇게 대접 다 해줬는데 당신들이 보여준 정의감은 그거 한 곳장 하나 내서 나라를 구할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었다라는 게 저는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망하는 격 아니냐. 맞습니다. 뼈 아프지만 그게 좀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 그 부분이. 시기에 입 다물고 있었던 그게 책임을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공동적으로 함께 지는 것이죠. 단 한 명의 검사도 없었다. 예. 그 부분은 좀 뼈 아프지만 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또 의원님 오시니까 편하게 또 검찰 얘기 제가 평소에 예. 궁금했던 것도 좀 여쭤보느라고 앞에 얘기가 조금은 길었는데 좀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궁금한데요. 그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그 직권남용 이런 혐의들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앞으로 또 외환죄 수사도 해야 되고 또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 관련돼서 지금 소환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만약에 윤석열이 안 나온다고 또 저항을 하면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떤 조치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특검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이번에 기소된 그 뭐 직권남용이나 특수고무집행 방해 예. 이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범죄였기 때문에 강제로 네. 끌어올 수가 있는데 예. 서울구치소장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예. 그걸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김현우 소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뭐 반드시 응징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것이었고 앞으로 다른 범죄 뭐 외환죄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다른 예. 범죄로 부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하시다는 그때는 거죠. 구속영장이 없는 예. 안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임의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출석을 거부하면 마음대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 별도의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그 체포영장에 따라서 끌어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건희 특검도 혐의 또 많잖아요. 김건희도 공범관계인 게 많으니까 그걸로 그럼 체포영장을 또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하면 강제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만약에 김현우 소장이 또 거부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또 거부하면. 김현우 구치소장이 바뀌어 있어야 정상이겠죠. 이제 정성호 장관 들어가셨으니까. 예, 뭐 훌륭한 장관이시니까 예. 당연히 그런 조치는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께서 크게 이 부분은 지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예. 이제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최소 6개월 정도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예. 어쨌든 재판을 받든 수사를 받든 하는 거고요. 예. 천만 이건 다행인 일입니다. 진짜 윤석열 씨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김건희 씨 소환은 이제 8월 6일 날 한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 소환을 7월 29일에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요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먼저 부르고 김건희를 지금 나중에 부르는데 요거 특검팀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일정을 짰을까요? 그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아무리 국민에게 밉상이라고 해도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중요 인물이죠. 근데 주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보다 먼저 불렀다는 것은 예. 그 전에 조사할 것은 미리 다 해놓겠다. 혐의가 입증이 앞으로도 계속 조사는 되겠지만 그렇죠. 이런 혐의가 입증돼 있는 예.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준비할 건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예. 김건희 여사를 마지막에 부르겠다는 것은 그 뭐 구속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김건희 씨 8월 6일에 소환을 뭐 어찌됐든 한다고 치고 하면 신병 확보도 검찰이 그러면 곧 들어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추가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으면 하루 이틀 사흘씩 가는 수도 있겠고 예. 첫날 조사를 받는데 모든 것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할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조사 없이 의미가 바로 없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긴급 체포를 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무리는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가 윤석열 씨 때처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 실질 심사로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김용대 그 드론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던 이유가 원래는 스스로 나온 사람을 긴급 체포하는 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뭐 신상에 상당히 위험한 징후가 발견됐기 때문에 뭐 유서도 써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긴급 체포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한 사전 구속영장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론대로 구속영장으로 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 이게 그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도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안 됐고, 그러니까 기각이 됐고, 또 이제 다른 특검입니다만은 최혜병 특검에서도 김계환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죠. 모해 위증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넣었는데 이것도 같은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됐어요. 이 두 가지 사례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국민들의 생각과 저 생각이 똑같은 부분일 것이고 뭐 그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데 그 발부를 안 해주는 법원의 태도가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도 이제 수사에 이게 많은 그 제한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는 이 걱정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특검이? 잘못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죄는 인정되더라도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원칙에 충실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법관들의 그 권한 행사가 국민의 상식하고 동떨어지다 보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또 불신을 사다 보면 본인들도 개혁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어떤 뜻에 기초적인 상식에는 맞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저는 법조계 관행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살인범죄 자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도 구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수를 했으니까 도망갈 염려도 없고 다 자백을 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도 구속을 하는 이유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대성이죠. 범죄 중대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높은 형이 선고된다고 보고 사안이 중할 때에는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서 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판사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살인범들, 살인범들도 자백하고 나왔을 때는 봐줘야 할 것인데 그 구속제도가 필요가 없죠. 과연 평소에 그런 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왔는지 그 참 의문입니다. 의문이다. 예. 그러니까 뭐 피의자의 뭐 방어권이 뭐 침해될 우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로 하면 구속제도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예. 제한되죠. 예. 근데도 제한됨에도 구속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데 아니 김용대 이자는 외환죄라는 어마무시한 죄를 지금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고 김계환 사령관은 거짓말을 그동안에 밥 먹듯이 했어요, 이분은. 예. 근데 이번에 모해위증이라는 그 10년짜리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영장을 발부 안 한다? 저도 이거는 법조인으로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법원의 좀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 그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최혜병 특검에서 또 이건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교단체에 대한 지금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막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은 극동방송 그 김장환 목사 내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 뭐 이쪽으로 지금 구명로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단체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는 이 특검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엄정하게 수사를 그야말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 수사 관행으로 보면 예.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거, 국회에 출입해서 뭐 어떤 수사를 벌이는 것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저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의지가 넘치는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그 종교 그 종교에 소속돼 있는 그 어떤 국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 조금 아무튼 존중을 해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예. 함께 노력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 건 해야겠죠, 당연히. 예. 할 일은 해야 된다. 당연히 하되 예. 어떤 국민들이 수사 의지만 내세운 채 너무 어떤 무례하게 하는 건 아니냐,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건 아니냐라는 예.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사정을 잘 설명해 가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하면은 더 완벽하고 좋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과잉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또 절제하는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신 거고. 근데 저는 사실 특검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아 수사 의지는 정말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께서 예. 또 인정을 그 점은 든든하게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든든하게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최근에 이런 수사 상황들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남은 시간은 좀 제도적인 개혁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개혁의 골자는요. 물론 이제 사법 개혁은 저희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요게 이제 가장 큰 골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요걸 이제 어느 부처 밑에 놓느냐. 요것도 좀 하나의 관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이제 처음 만드는 기관이라 뭐 명칭은 가칭입니다만은 수사권을 조율하는 기관을 하나 또 놓겠다. 예. 그리고 검찰청은 폐지한다. 요 골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희망, 그거 잘 이뤄낼 수 있는 안으로 지금 의원님 평가를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원래 검찰 제도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예. 어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매우 문화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검찰이 이런 운명을 맞이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직접 수사를 담당하면서 예.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인권 침해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데서 오늘날의 지금 평가를 받고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어떤 것을 절제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수사권을 떼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이제 든 것이고 예.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금의 개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특별수사 기능을 떼어내서 중수청, 네. 미국의 FBI에 해당하는 그 중수청으로 이 권한을 넘기고 경찰과 중수청과 공수처가 세 개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이런 수사권이 경합을 한다든가 예. 또 이 세 개의 기관이 뭔가 너무 과잉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수사 담당 기관을 정해주고
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주는 예. 어떤 통합 조정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수청으로 이제 독립을 시키면 그 중수청은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내지는 또 뭐 범죄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예. 입법의 영역이니까. 그럼 중수청은 어디다가 배치를 시키는 걸로 일단 안을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 행안부, 네. 총리실 세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보면은 법무부에 두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수사는 형사소송의 일환이고 수사경찰관을 사법경찰관이라고 얘기하듯이 예. 이게 어떤 사법의 일환이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 밑에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럼 이제 법무부 장관 앞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있는 거죠. 외청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걸 불신하지 예. 않습니까? 예. 같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한 가족이 혹시 되어버릴까봐 아하.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불안. 갖기 때문에 그 분리하는 효과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행안부로 옮기자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행안부에 두다 보면 경찰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는데 너무 비대화된다는 너무 문제도 비대화되는 있고. 문제가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아. 견해도 가끔은 있는데 총리라는 것은 각 부처의 집행 기능을 통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예. 총리다 보니까 총리가 직접 어떤 집행 행위, 그 어떤 예. 그 수사라는 행정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가 이유로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세계 논쟁이 있을 텐데 아. 의원님 생각은 어떤 게 나오세요? 저는 논리로는 법무부지만 예. 국민들께서 이것을 불신한다고 아. 한다면 이것은 어떤 그 당연히 행안부로 예.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공수처처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어디에 소속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을 합니다만은 아예 독립을 시켜놓은 게 이제 공수처 모델인데. 그 견해를 취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공수처도 있고 이제 중수청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견해를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예. 조금 그 견해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은 뭐냐면 예. 그럼 중수처가 중수처. 예. 중수청이 예. 독립기관으로 너무 커졌을 경우에 검찰청의 특수부, 검찰청의 중수부를 예.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근무하는 사람들이 쥐고서 대한민국의 수사를 흔드는 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 그건 누가 견제하냐 또. 예, 그걸 견제할 예. 방법이 없다. 아하. 과거 그 미국의 FBI의 그 뭐 후보 국장이라고 예. 뭐 30년 가까이 미국의 대통령들을 협박해 가면서 30년간 그 자리를 보존하고 국가 공권력을 쥐락펴락했다고 과거에 그 비판받았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 또 조심스러워하는 견해도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일단은 네 가지 안을 놓고서 토론을 좀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맞을지는 좀 입법 과정에서 예. 결정을 좀 하실 것 같고. 근데 현재 다수 의견은 행안부 행안부로. 소속으로 두자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좀 강화하자는 내용도 많은 것 같아요. 공수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수사 대상자가 너무 넓은데 수사 대상자를 좀 좁히는 대신에 인력이나 예산은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서 더 실질적으로 좀 역할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보면 특검의 상설 특검처럼 공수처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주 듣는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공수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폭넓은 수사 대상을 뒀지만 현 공수처장이 와서 한 건도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뭔가 쓸데없이 넓히지 말고 줄이고 더 지원은 해줘. 제대로 하게끔 그렇죠. 해주자 이런 예. 견해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공수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요거는 한번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면 수사 기소를 좀 나누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부분인데 여기는 많이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그럼 수사한 사람이 있고 이제 기소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 내용도 잘 알고 또 법률적 판단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했을 때 효율성이 있어서 지금 공수처도 사실은 수사 기소를 일정 대상에 대해서는 같이 하잖아요.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그런 것처럼 수사 기소를 같이 했을 때 올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일부 있기는 한데 그걸 너무나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가장 최상위의 원칙에만 놓다 보니까 그 효율성이 좀 저해될 수 있다라는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수사와 기소를 결합을 해놨더니 지난 윤석열, 5년간 예, 5년간 펼쳤던 윤석열 검찰의 그 모습이 예.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원칙은
그건 어쩔 수가 어쩔 없는 수 없다. 예.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추세인 것 같고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도 예.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걸 어떻게 동의의 개념인지 체념의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당위의 개념 예,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것은 시대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들 많이 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수사 기소를 너무 형식적으로 분리시켜놨을 때는 분명히 비효율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비효율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도 한번 좀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게 또 원칙을 훼손시키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예, 그 부분은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그것 같아요.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공소청의 검사가 지금의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기능인데 예, 공소청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강 수사권은 갖게 해줘야 한다. 기소할 거리인지 기소할 거리가 아닌지 예.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되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소시효가 다가왔다든가 구속기간이 아주 예외적인 짧다든가 경우. 예. 그다음에 경찰에게 뭔가 설명하기 위해 어려운 그 까리한 그 어떤 그 쟁점들이 있는 문제라든가 예. 또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일부러 봐주기로 작정하고 수사를 대충 해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수사를 그 하지는 않지만 보강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그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주 제한적으로. 예예. 그래서 그 견해가 예. 요새 많이 좀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논의에 직접 참여를 안 하셨는데 논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다 그대로 아니, 왜냐면 저도 그대로 이제 느끼시는 것 계속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예, 저도 예. 이제 실무를 하고 있고 예, 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우려도 예. 일리가 있다면 전 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만들 때 또 잘 만들어야 이 중단 없는 실패 없는 개혁이 되니까 예, 예. 이제 그 부분 한번 또 여쭤본 거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 또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참 이건 이해가 잘 된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수사 기소가 관련해서 지금까지 늘 문제되었던 게 그냥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 식구끼리 덮고. 근데 이거는요 중수청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 식구들끼리 또 그 안에서 또 덮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내지는 공소기관으로 나눈다고 쳤을 때 그 담당자들이 사건을 덮고 은폐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견제.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럼 뭐 배심제 같은 거를 좀 해서 기속력을 좀 일부 부여하는 부분은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혹시 열어놓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도 좀 그 궁금하거든요. 부분도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50만 건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당사자들이 5만 명이 있습니다. 예. 5만 건이 이의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5만 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동안에 그걸 형사부 검사들이 그걸 살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안에 의하면 아직 당론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심판을 하게 하자 예. 검찰이 어쨌든 그 불신을 받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만들자라는 예.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만 건이면은 하루에 약 200명, 200건을 심사를 해야 하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많은 그 위원들이 200건을 할수 있느냐. 읽고 심의를 하고 경찰의 그 불기소 처분이 이게 정말 적절한 것이냐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소청에 검사에게 맡길 것이냐 예. 아니면은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또 뭐 제3의 방법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심층적인 토의가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당사자는 억울해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의 이게 행동을 촉구하는데 그냥 수사기관이 덮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지 않는 범위로 덮으면 또 검찰에 가면 또 검찰은 경찰이 쓴 의견서를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그냥 하나만한 그런 식의 행정 처리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예. 좀 그런 의견도 한번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아니, 근데 참 대단하신 게 제가 느끼고 있는 고민이나 그다음에 예. 주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민을 예. 거의 100% 예. 비슷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말씀이 토론하면 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충분히 좀 좋은 제도 개혁이 나와야 된다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의원님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질서가 잘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국회 안에서 같이 또 보시고 하실 테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예. 6월 3일까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 외우 외환에 빠진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 내우 외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파와 반탄파가 예. 다투고 있고 또 전한길 같은 인물이 또 당원 가입을 하고 당원 가입을 해서 예. 내부적으로 또 이 풍파를 일으키고 있고 예. 또 외부적으로 보면은 특검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또 민주진영의 국민들 일부는 정당 해산 청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 내우외환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뭐 국힘을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어떤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면 건전한 보수 야당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국힘이 좀 빨리 안정됐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좀 정상적인 인물이 리더를 맡아서 잘 이끄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후보들 면면을 볼 때 기대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민주당도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떤 민주당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그 부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 선택과 관련해서 확실한 개혁과 어떤 뭐 내란 상황 정리냐 예. 또 아니면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길 바꿔내느냐. 바라느냐 예. 이 목표하고 또 대표 선택 문제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예. 뭐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문제든 내란 세력 정리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조금 정리가 돼야 맞는 것 같고 또 국정 안정에도 정말 좀 뭔가 기여하는 그 민주당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둘 다 잘할 수 있는 분이 네.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두 분 다 잘할 수 있는 분 같아서 예. 이거 좀 당원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건강한 경쟁 관계를 통해서 예. 아마 가장 좋은 당대표 선출되기를 바라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엄마 시대 구독자분들 지금도 우리 박균택 의원님 너무 다들 좋아하시고 많이들 봐주셨는데 한번 마무리 인사 한번 예. 좀 듣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유례의 말씀드리고 아무튼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가 끝나자마자 불볕더위가 와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민생회복 그 소비 쿠폰이 월요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꼭 빨리 신청하셔서 가족들과 좀 소소한 일상도 좀 즐기시고 또 골목 그 경제 예. 상권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엄마 시대를 통해서 뵙게 예.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저희 또 엄마 시대 또 다음에 한번 또 저희가 기회 될 때 한번 또 모시고 예. 소중한 말씀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의원 엄마 우리 박균택 의원님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왜 말을 더듬었냐면 마무리 멘트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게 좀 대본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찾다가 조금 버벅거렸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엄마 시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저희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